그럼 이제 33회 수업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편 부분에 그림책 요거 1편 부분에 부동산 공법 총론이라고 나와요. 그쵸? 거기부터.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아까 강의 기획서에 있듯이 1회차 뭐하죠? 2회차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못하놨네 거기 입문에서 1회차 2회차 그렇죠? 1회차 2회차 부분이 되어진다면 우리 입문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 정도만 전체적인 흐름하고 용어 정도만 한번 쫙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주치에 대한 분량을 12월 말까지 진도별로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법마다 내용을 보고 책의 흐름 속의 용어와 좀 추가시켜가지고 6주 동안 다시 봐요. 이게 한 번에 8주를 돌리는 것보다 1, 2주차에 전체적으로 한번 스킵을 쫙 해준 다음에 숲을 보게 하고 다시 6주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문서가 있긴 있는데 입문서 볼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서는 그냥 그 받침용으로 쓰시고요. 그렇죠? 어쨌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뭐가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하다가 이건 입문서 몇 페이지 있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입문서는 말 그대로 그냥 용어만 적어놓은 거라 별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냥 형식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5페이지 우리 부동산 공법 총론 내용 좀 봐볼게요. 행정법 통론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봐봐요. 첫 번째 우리가 1편 부분을 본다면 부동산 공법의 총론 파트를 보게 되는데 일단 부동산 공법이다 라는 거를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 총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일단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부동산 공법 그죠? 그럼 뭘 알아야 돼 이제? 부동산을 알아야 되고 공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생각보다는 또 쉽습니다. 부동산이 뭐냐면 민법의 뭐하죠? 99조 1항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써봐봐요. 부동산에다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고요. 사실은 민법 9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걸 우리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토지하고 모든 정착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착물 중에서도 우리는 건축물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사실은 뭐다? 건축물 요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에요. 정착물 중에서도 건축물을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노원 일대나 서울 일대에도 주변에 댕기다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아파트만 지어져 있을까? 저기 먼 데를 봤더니 집 한 채 건물 한 채 없고 나무만 심어져 있네? 창동 갔더니 여기는 왜 공장만 모여있지? 뭐 이런 것들 지나가다가 참 이상하다 왜 그런 거지? 고민해 본 적 있죠? 한 명 고민했군요. 아무도 고민 안 하고 부동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중개 그때 복도방이라서 복도방 그렇죠. 80년 초반 막 이럴 때 들어가가지고선 왜 여기는 아파트만 젖어 있어요? 물어보고 댕겼어 내가. 싹수가 부동산 돌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는 분은 10분 중에 한 분? 나머지는 나가 자식아 이러면서 대부분 이랬지. 나도 몰라 임마 이러면서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는 규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 규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원구청장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법으로 규제를 해요. 이걸 우린 뭐라 하냐면 공법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이 얘기야. 써빨랑 그 위에다가 규제라고 쓰는 거야. 공법은 규제하기 위한 법이야. 사실은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공법에 대한 부분에 부동산학적인 원론에 대한 부분은 한 시간을 말해도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뭐 하려고 공부한다고? 합격하려고. 안 나오는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원론 말할 필요 없어요. 나오는 게 발음이 안 돼. 포커스니까. 그렇죠? 그럼 오해하지 말 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는 것을 규제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 규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이 뭡니까? 뭘 배우는 거죠? 이러면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의 건축물 같은 것을 규제하는 걸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토지에는 건물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토지에는 건물을 질 수 있대 아파트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가치로 땅값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달라집니다. 이따 또 얘기합니다만 내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었다. 상가 같은 걸 질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가 어디냐면 18년째 1등하는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그 자리가 가장 비싼 땅이에요. 18년째. 놀라지 말 건 1m, 1제곱미터가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650만 원이에요. 1제곱미터. 웬만한 사람 전세값이야. 그렇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한 평은 8억 원을 호가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별로 이용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무만 심어져 있는 이런 도시의 동네들은 맞아 가장 대한민국에 저렴한 땅도 있겠죠. 19년째 꼴등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전남 조도면 옥돌이, 가시돌이 땅이 있어요. 그 동네가 섬인데 산 중턱이거든. 임야예요. 놀라지 마세요. 1제곱미터가 300원이에요. 뭐라고요? 300원. 그것도 165원이었다가 2배가량 오른 거야. 정부의 공시지가 상향 조치 때문에. 지금 말한 것도 뭐다? 공시지가예요. 시가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원래 공시지가는 시가의 7, 8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명동 그 땅은 실제 시가는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매물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 정도로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규제가 어떠냐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는 현저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봐봐요. 어저께 뉴스 봤더니 정부가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부동산에 특히. 그래서 노원, 도봉, 성북, 강북구 일대가 0.22%씩 매매가가 다운됐어요. 실제 거래가가 급매물이 소화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요즘에 강북 쪽에 보면. 근데 규제가 엄청 많기로 유명한 강남 상구는 또 0.23%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현금 부자들이 아주 앞다투어 매수하는 거죠. 이 강북 쪽은 집 살려면은 절반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 3구는 대출을 안 받아요. 그 40억 원을 넘는 집을 현금 막치게 하는 거야. 난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 뭐 하나 내가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끔 가다가. 그렇죠? 정말 짜증나요. 하여튼 간에. 돈 많으면 좋을까요? 돈만 많으면 좋아요 진짜? 되게 좋아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야. 난 불행해요. 보시고요. 농담이고. 뭐 돈만 많다고 좋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이루어가는 뭔가가 있어야지. 처음부터 다 했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좀 있으면 이루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합격했을 때 해야지. 그렇죠? 그 얘기 됐습니다. 또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배울 텐데 그러면 법이라는 것의 원론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거기 5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법이라는 걸 제가 법률 관계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왼쪽 위에 박스 2개 보이죠? 사법관계, 공법관계 두 가지로 구분해놨죠. 뭐라고요? 사법관계, 공법관계 돼 있습니다. 그럼 봐요. 우리가 사실 법이라는 걸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법학 개론의 입장으로 본다면 인위적인 규범을 총망라해 놓은 거. 뭐라고요?
인위적인 규범을 총망라해 놓은 게 사실은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이라는 건 가장 객관적으로 사법이라는 것과 공법이라는 걸로 보통은 구별을 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구분은 사법 공법이거든요. 그러면 사법은 뭐냐? 그 그림 있다시피 일정한 뭐가 돼서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토지라는 게 갑이란 자의 소유였죠. 근데 갑이 이 토지를 을이란 자에게 팔려고 해요. 어려운 말로 매매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일 때 갑과 을에 대한 개인과 뭐하죠? 개인. 둘 다 개인인 거예요. 그럼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간에 청약, 승낙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민법 배우셨겠지만 계약이란 법률 행위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지는 법률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평등할까요? 지배 우월적일까요? 누가? 평등해요. 그러면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우린 사법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계약이 사법관계의 대부분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인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 법률행위는 당사자 관계가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랑 나랑과의 관계예요. 한마디로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너랑 나랑 이렇게 해봐. 손 들고 해봐. 재밌다. 손 들고 해. 빨리 해. 율동 시작이야. 뭐라고 해? 시작.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너랑 나랑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물건을 팔아놓고 딴 놈에게 또 팔았어. 나쁜 놈이세 이거? 얘가 물건을 사가놓고 잔금을 해줘. 더 나쁜 놈이세? 이해하셨죠?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어떻게 규율할 거냐? 이게 사법관계.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우냐? 1차 과목에서 그치. 민법에서 서석진 교수님과 1년 내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매도인의 물건을 준비하고 있고 매수인이 의뢰하면 이거를 중간에 거관 역할을 해서 중개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중간에 중개업자가 있어서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업무를 하고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게 우리 업무인 겁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까? 의뢰받아 물건 가지고 있고 물건 산다고 의뢰오면 찾아주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 받고 물론 요번에 10월달 중순에 수수료가 뭐 조정돼 가지고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9억에서 12억 사이에 대한 부분의 매매가 0.5로 최대 금액이 좀 줄었어요. 원래 0.9였거든 그게. 근데 9억에서 12억 사이가 0.5로 줄어서 우리 서울의 노원도 웬만한 집들 마음에 들면 10억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500만 원씩 1,000은 건지는 거죠. 간단히 계산해서 최대로 받았을 때 한 번 몇 번 보여주고 얘기 좀 전문적인 소양 좀 얘기해줘서 이거 조만간 오릅니다 등등 이래가지고 한 집 거래에서 양광치기 하면 1,000만 원이야. 일주일에 한 건만 해봐. 사주면 4천만 원이야. 1년 지나잖아. 벤츠 마이바흐 산다? 그렇죠?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 총수가 안 부러워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일주일에 한 건 계약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5년이란 주기를 봤을 때 그런 날이 몇 년은 와요. 그중에 1, 2년 정도는. 그때 모아서 세이브하고 장사 안 될 때 가격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하고 문 닫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좀 투자 대상을 하시고 적어도 5년은 버텨야 돼. 그리고 뭔가는 걸리게 돼 있어. 요번 문재인 정부도 한번 먹었잖아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었어. 거의 매일 계었었어 매일.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면 얼마야 도대체가. 억지근 중개업소도 많아. 진짜로. 강남 상고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안 될 때 맞아 유지하는 거고. 그렇죠. 괜찮은 직업 같아. 저도 이 강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빨 떨어지고 심기 떨어지면 그만둬야지 이제. 그렇죠. 적중 못하면 그만둬야 돼 이거. 힘만 들지. 그때 너는 이거 할 거야. 중개사무소. 나랑 같이 할까요? 여기 붙어요. 제가 법률 자문할게.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가서 일해와요. 그래서 이걸 사법관계에서 민법에서 배우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봅시다. 여기서 을이란 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샀어요 이제. 그러면 이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를 을은 왜 샀을까요? 그거는
별들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을한테 물어볼까? 아니. 요 토지를 산 이유는 이걸 대지라고 친다면 얘는 건물을 지으려고 샀나 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토지를 건물 지으려고 샀나 보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을은 토지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지면 되겠지? 아니라고 좀 해봐. 아니라고 해봐.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 뭐라고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요 개인은 우리 노원구에 가서 서울특별시에 가서 공적인 주체한테 나 여기다가 집 줘도 돼요? 나 여기다가 건물 줘도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허가를 받는 우린 뭐다?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뭘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써져 있을 거야 거기. 그러면 행위 제한을 왜 가하느냐?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작.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규제를 가하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법관계는 뭐냐? 너랑 나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관청과의 관계구나. 공공의 관청과 나랑 관계. 그리고 공공의 관청이 행정청으로서 나를 규제하는구나. 이런 법률 관계는 우리 뭐라 한다? 공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공법은 뭐냐? 공공의 관청인 노원구청장이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부동산을 가진 나를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해갑니까? 이걸 공부하고 싶은 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책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물론 어떤 분이 그래요. 쌤, 공적인 주체하고 공적인 주체 간의 관계 이것도 공법 관계 아닌가요? 그렇지. 하지만 우린 이건 관심 없어요. 공적인 주체끼리 싸우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떤 규제가 받냐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이해가셨죠? 일방 쌍방이 공적인 주체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방이 집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여기는 계약을 하잖아. 쌍방의 합치로. 근데 여러분 노원구청장이 건축 허가 내주면서 불허가 내주면서 허가 시청한자한테 허가 내줘도 돼요? 불허가 내줘도 돼요? 이러고 합의 보고 해주나? 일방적으로 지르나? 일방적으로 지르지. 이걸 그래서 우리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배웠지 단독행위 뭔지 이건 계약이 아니야. 대부분의 뭐다 공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야.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이거든. 그걸 정해놓은 기준이 법인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사법관계는 말로는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배우지만 99% 다 계약이야 솔직히. 사법행위는. 이해갑니까? 공법행위는 대부분 다 단독행위고. 그렇죠. 물론 일부 다른 것도 있지만 공법상 계약도 있긴 해요. 아주 흔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런 관계.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 배울 때 뭐라고 이해하자? 노원구청장이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이걸 보고 싶은 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볼 때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TV 나오는 게 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 노원에 청약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다, 수도권이라 뭐 새로 짓는 것들 뭐 거주 뭐 생겼다, 뭐 했다, 몇 년 안 사면 못 판대더라,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듣잖아요. 그게 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은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위한 법이 몇 개쯤 되겠냐? 대략 120여 개쯤 됩니다. 우리 그거 다 배우면 사망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6개 정도만 골라서 뭐라고요? 그 중에서 6개 정도만 골라가지고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오른쪽에 바로 지도 그려져 있죠? 공법의 40문항의 체계가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바로 옆에 뭐라고요? 공법 40문항의 체계.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뭘 배우는지 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뭐하죠?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범주를 이해해 줘야 돼. 6개 법을 배우거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정 가운데 위에 있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문제 중 12문제를 봅니다. 이 법이 12문제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40문항 중에서 12문제니까 우리가 30% 정도가 기출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11월 달, 1월 달, 3월 달, 5월 달은 다 이번만 공부하는 거야. 홀수 달은. 나머지가 다 짝수 달이거든? 아까 얘기했지? 홀수 달만 나오면 1년 내내 얘만 배우는 거야. 그리고 6월 달 돼서 처음으로 나머지를 아는 거지. 그의 시험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절대로 출석 부분은 특히나 짝수 달에 조심하셔야 돼. 홀수 달은 별로 안 빠져. 짝수 달에 안 빠지려고 갖은 애를 써야 돼. 그래야지 성공을 하는 거야. 내 말 때 이해했죠? 됐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는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냐가 문제인데 규제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 얘기야.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위에 써봐. 계획 위에다 규제라고 쓰는 거야. 계획 위에다 동그라미 하고 써봐. 규제.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야.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규제에 맞게 국토를 이용해 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건 뭐다? 계획이 규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국토가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디테일이 안 살겠죠. 규제가 엉성하겠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정부가.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하자.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뭔가? 서울시와 같은 도시 아니겠는가? 구리시와 같은 의정부시와 같은 인천시와 같은 도시 아니겠는가? 그러면 전국에 이런 도시가 160여 개가 있는데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한다면 나중에 도시들이 다 모이면 국토가 계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는 국토의 계획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 서울시라는 도시를 계획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뭘 배우냐? 따라해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시작.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지금 노원구의 모습을 보면 전철이 지상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있죠.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백화점도 있죠. 저기 운전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의 도시 계획으로 규제가 돼서 설치가 되고 운영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세팅될 수가 없죠.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나가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행 목적이 아니야. 나는 그 도시 계획을 탐방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떤가? 저 도시는 어떻지?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근데 못 간 지 3년 됐어 벌써.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도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계획이. 그렇죠? 심지어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나아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때는 도로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도시 계획으로서 현재 서울시를 만들고 규제한 거야.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서울시의 도시 계획상 새로 도로를 만드는 부지에 편입이 돼 버린 거야. 그러면 순순히 팔아야 돼, 버텨야 돼? 버티지. 하지만 결국은 팔아야 돼. 결국은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팔면 강제 수용을 당합니다. 왜? 공법상 규제에 의해서. 어떤 분이 내가 안 판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간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법이 공법이에요.
그렇죠? 그러자고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보상금은 주겠지만 마음에 드는 보상금이 아니니까 싸우고 덤비는 거야. 행정소송 거는 거고. 누구?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하지만 공공관청과의 관계는 뭐다? 행정청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구별시력이 되어지는 거야.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에 의해 달라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그럼 봐요. 그럼 앞으로 1년 내내 부동산 공법 배우는 거 중에 몇 프로가? 거의 60, 70%는 다 도시계획이에요. 이거 가지고 요 계획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8주 중에 6주가 갑니다. 결국은 도시계획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계획으로 뭘 규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지금의 서울시의 모습을 갖추도록 계획을 만들어 규제했니, 그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죠? 됐죠?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서 마곡지구, 송파 위례지구 등등등, 요즘에 한참 말 많은 성남 대장동 지구, 이해갑니까? 이런 동네에서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어 라고 사업을 해. 이걸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6문제가 나오고 따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써봐. 도시개발사업 밑에 뭐라고 쓰냐면 신도시 개발이라고 써놔봐.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그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따로 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뭐 송파 위례 가봐도 그렇지만 김포 옆에 강서구 마곡주 가보면요, 이렇게 토지구획이 너무 반듯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여기 가다가 우회전 놓쳤으면 다음 사거리 가서 우회전 때리면 원점으로 가요. 이게 신도시 특징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잖아. 그렇지. 도로가 잘 돼 있고 공원 잘 돼 있고, 이게 신도시인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이걸 도시계획으로 계획하게 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따로 규제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등포구 신길동하고 이런 동네에 친구 만나러 한번 갔었는데, 길 가다가 우회전 가는데 놓쳤어요, 내가. 다음 사거리 갔죠? 우회전했는데 여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구시가지라 안 통하죠, 그게.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구도심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건 도시개발법 두 번째 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아니겠냐고. 그럼 봐봐. 건물을 져. 그러면 주택도 짓고 일반 업무시설도 져. 그러면 이 택지 위에 건물 짓다면 그냥 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건축법이란 법에 의해서 건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했을 때 가능한 건가? 허가받아서 적법하게 했을 때 가능하겠지. 그러면 그 택지 위에 건물 짓는 법은 따로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는 법입니다. 써있죠. 건축법 7문제. 됐죠. 또한 그 건축물 중에서 모두 있냐면 건축물 중에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럼 봐요. 왼쪽에 창밖 좀 봐봐요. 3개 주공 7단지 보입니다. 바로 보이죠? 요거. 그러면 7단지는 지금 30채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30채만 돼요, 저게.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30호, 30세대 이상이 되어지는 거는 단순한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써봐. 그걸 주택단지라고 해요. 주택단지. 써봐봐. 그러면 주택단지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여러 세대가 모여 살죠.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필요하죠. 그런 주택과 부대복리를 지어놓은 단지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단지는 단순히 건축법에 의해 규제하는 게 아니라 따로 주택법이란 법을 만들게 돼요. 이게 주택단지를 만드는 법인 거예요. 이 주택법이 7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구분해보자면 건축물은 건축허가인데 주택법은 써봐봐. 가로하고. 이건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뭘 받는다?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법은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됐습니까? 좀 다르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허가. 한마디로 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짓는 두 법을 배워요. 건축법과 주택법. 뭐라고요? 건물 짓는 두 법. 뭐라고요? 건축법과 주택법. 이게 몇 문제? 14문제 두 개에서. 그러니까 봐봐. 국토를 계획한다고 해서 실제는 도시계획하는 거. 도시계획으로 뭘 규제하나의 전반적인 걸 배우는 건 이 법. 12문제가 나오고 그 도시계획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건데 그중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건축법상 건축허가 7문제. 주택단지를 30채 이상으로 짓는 경우 등일 때는 주택법에 따로 7문제.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그럼 뭐 하나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고 주택법에 의해 주택을 지었네? 그러면 이런 지어놓은 건물과 주택이 30년, 40년 흐르면 홍삼 먹고 회춘하여 점점 쌩쌩해지겠지? 아니지. 점점 노후불량해지겠지. 그러면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방치해 두면 무너지고 위험해지겠지. 그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래서 개량해야 되겠지.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걸 바로 밑에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따로 규제하는 6문제가 나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그리고 그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하는 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의 종류는 나중에 나올 텐데 살짝 부기에 보면 3가지가 있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어서 이 3가지의 사업을 배우는 게 정비 사업에 대한 종류가 되어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다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사업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정비법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그래서 강남 3구 요즘에 그 매가를 갖다 호도하고 있는 건 재건축이 당연히 재건축. 그래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집값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강남 집값은 가끔 놀러 가서 보긴 보는데 임장 댕겨 저도 그냥 댕겨 보는 거야. 얼마나 올랐나 어쩌나 싶어가지고 자이 뭐 서초 거랑자에도 가보고 뭐 레미안 프리스티지도 가보고 가봐. 근데도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우리 집 와보면 우리 집이 더 좋아. 그까짓 거를 뭘 40억 주고 사가졌어.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안양이에요. 어쨌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근데 우리 집에서 저기 강남 가는데 20분이면 가요. 금방 가. 바로 코앞이야. 과천 바로 옆에가 안양 의왕이거든, 거기가. 인도건역 있는데. 그래서 노원이 멀지. 노원은 막 거의 뭐 대전 가는 수준이야. 봐요. 2시간이야, 2시간.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늦게 나오면 2시간 넘게 걸려. 오늘은 내가 8시 15분에 나왔거든. 근데 여기 온 게 9시 20분이니까. 그렇죠.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거야, 얼추. 빨리 온 거지. 근데 안 막히면 40분이면 가. 안 막히면. 외곽순환 도로 타고. 그치. 근데 뭐, 지금 출근 시간대는 택도 없는 소리고. 어쨌건. 강남이 더 가까워요. 봐봐. 확인하시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5개 법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농지와 관련된 농지법이 있어요. 봐봐요. 농지법. 봐봐요. 농지법은 꼴랑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공무원들이 이거 주말 체험 영농하겠다고 구라치고 농지 고급 정보 이용해 소유해가지고 돈 겁나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문매를 맞았죠. 다 찬바닥에 앉아있고 지금 돈 더 벌라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농사를 하는 자가 소유해라.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것에 근거한 내용의 농지의 소유, 이에 대한 이용, 농지의 보전, 이걸 배우는 게 농지법인데 꼴랑 2문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농지법의 총 강의 시간은 3시간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매년 50%를 적중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만 건지면 50%예요. 2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붙들어 매셔.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때려줍니다. 거기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공부를 뭐를 더 해야 할지, 공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면 뭐로 구분하자면 쉬우냐면 이 법이 몇 문제가 나오지? 이 과목이 몇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 문항수로 공부 시간을 배분하셔야 돼요. 항상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셔. 그럼 봐봐. 세법이 몇 문제가 나와? 16문제가 나와. 그럼 공법은 40문제가 나와. 이해가십니까? 그럼 당연히 공법은 세법의 2배 이상은 해야 되겠네 라는 계산. 그렇죠? 그리고 중개사법도 40문제고 공법도 40문제인데 법은 공법이 6개야. 그럼 공법을 6배 공부해야 되겠지? 죽을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문항수로 똑같이 40문제씩이니까 같은 시간 배분이 맞아 사실은. 왜? 문항수로 가는 거야. 이해갑니까? 다만 중개사법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슬슬도 괜찮지만 공법은 양이 많아서 12의 베이스를 안 깔아놓으면 나중에 절대 못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듯이 12는 민법이 주가 돼야 돼. 요일별 과목 지키면서.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공법이야. 개론이 아니야. 알았죠? 민법이 기본이 더 추가할 과목이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공법을 좀 추가하는 거야. 개론은 수업만 잘 들어도 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또 이르면 전화 온다 나한테 또 알았지?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비밀 얘기하는 거야. 됐고요. 물론 개론 중요해. 하지만 효율적인 학습을 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 아셨죠? 또 글 남긴다. 공법쌤이요. 개론하지 말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하시고요. 이게들 이게 6개의 공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국토계획법 시작. 짧게 부를 때 국토계획법이고요.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그러면 강의기획서 봐봐. 강의기획서 봐봐. 그러면 밑에 입문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6주 동안 국토계획법 2주 배우고 개발법부터 한 주씩 탁탁 나가는 거야.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 살짝. 이해가셨죠? 이렇게 해서 진도는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매번 8주면 3.5주가 국토계획법. 나머지가 또 한 주씩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가는 거야. 내 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11, 12, 1, 2, 3, 4, 5, 6, 7, 8, 90 롤링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내용 진행해 간다. 봅니다. 지금 또 한 40분 지났더니 또 사망자 속출되고 있습니다. 두 팔 좀 들고 눈동자에 흰자 좀 그만 보이고 목 좀 돌리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본 결과 뭘 느끼냐면 정말로 잠 자는 사람만 자요. 정말 신기한 건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조는 분은 안 졸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시는 분들이 공부가 오래 걸려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조는 분들은 이건 마음가짐이거든 사실은. 누구나 졸리고 피곤하지만. 그러니까 안 졸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1년 동안은 수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평균적인 적정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요? 그래도 양호하네요. 어저께는 1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0시간. 내가 물어봤지. 뭐 신생아니? 이러면서 물어봤었는데 신생아도 10시간은 안 자. 깨닫아 나는 거지. 그렇죠? 어쨌건 제가 볼 때 수험생활 적합한 수면 시간은 6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6시간 정도면 충분히 생활해요. 그렇죠? 저는 벌써 뭐 20몇 년째 5시간, 4시간밖에 안 자니까 별로 잠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보기에는 둔해 보이잖아. 근데 밤은 별로 안 자요, 저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못 자겠어.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야간 끝나면 몇 시야, 내가? 12시잖아요. 그럼에도 꼭 드라마는 수성한다. 그렇죠, 여러분? 씻고 앉아서 수목 드라마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2시 반, 3시에 자요. 그렇죠. 책 볼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적응돼서 괜찮아요. 다만
오전 수업 끝나면 좀 졸렵잖아. 그러면 쪽잠 자는 거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러면 또 피곤이 확 풀려요. 아직까지는. 술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술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 관리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자지도 말고 너무 덜 자지도 말고. 여러분은 6시간 정도가 적합한 수면 시간 같아요. 갑자기는 못 바꾸지만 좀 바꿔가도록 애를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 시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얘기하지만 본인이 공부 잘 된다고 밤 새벽에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밤 12시에 책을 피면 3시에 자게 된다? 그럼 아침에 일어는 나 하고 놓으면 수면 모드야 그냥. 절대 안 돼. 빨랑 자. 12시 전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영 새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언제 해야지? 6시에 일어나서, 4시는 너무 빨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 1시간만 해봐요. 그거 정말 좋아요. 저도 정말 피곤한데 그 시간이 없으면 일단 자. 그리고 일어나면 샤워하고 나서 앉았으면 공부 정말 잘 돼. 1시간이 낮에 4시간 같아. 진짜야.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것도 되게. 빨리 공부를 시간을 갖다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써먹어봐요. 지금은 아니요. 나중에도. 알겠어요? 그 얘기. 그러면 내용에서 됐고 그러면 넘어가시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쉴게요. 6페이지 봐보세요. 6페이지. 그럼 뭐라고 나오냐? 행정작용이란 부분이 보일 거예요. 아까 우리 기지개 폈었죠? 여기 봐봐요. 그럼 이제 행정작용을 볼 텐데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아까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을 뭐라 했냐면 공적인 주체가 우리를 규제하는 거. 뭐라고요? 공적인 주체가 누구? 우리를 규제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뭐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을 공적인 주체가 우리를 규제한다. 그러면 서 교수님하고 민법 배울 때 이 개개인, 행정의 객체, 행정의 주체, 이해갑니까? 이 행정 객체의 인과 법인에 대한 종류는 배웠을 겁니다, 아마.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건 민법에서 해결하시고 공법에서 꼭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행정 주체가 되어지는 행정 주체의 종류와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법률 관계의 당사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6페이지 왼쪽 위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라는 동그라미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면 봐봅시다. 그럼 우리가 행정의 주체가 누가 있나요? 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행정의 주체에는 대표적인 게 국가라는 거와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로 일단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공법인도 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국가지자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지자체라는 행정 주체가 있고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의 행정의 객체가 있는 겁니다. 행정 객체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가지고 민법에서 배울 것이고요. 일반적인 뭐다? 자연인이 뭐가 되죠? 여기 토지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 나 건물을 질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 객체인 자연인인 사람이 나 내 토지에다가요 건물 질 거니까 허가 좀 내줘 보세요 라고 행정 주체인 국가지자체에 허가 시청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서 허가 내주려면 행정에 관련된 만들어진 법이 있겠죠. 그럼 건물 짓는 거니까 당연히 써봐봐. 건축법이라는 것에 적합해야 되고 건축법에. 그리고 그 아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잖아. 그 계획으로 규제한다고 했지. 그러면 그 계획이 뭐였냐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만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 그럼 봐봐. 그 도시계획상 요 자리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있어. 그럼 아무리 건축법에 타당해도 계획에 어긋나니까 아파트 허가를 못 내주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요 관련 법에 적합하고 규제를 가하기 위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돼. 그러면 야, 네 토지에 아파트 질 수 있겠구나. 알았어. 허가 내줄게. 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그 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행정행위인 거야. 뭐라고요? 그 허가를 뭐다 내주는 자체가 법률행위 중에서도 행정행위란 말을 쓰는 거야. 아까 뭐라 했어?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했어. 내가 오른쪽에도 살짝 써놨어. 행정행위 정의에서. 오른쪽에도 있잖아 중간에.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야. 이해갑니까? 바로 오른쪽에 박스에 보면 3번 행정행위라고 돼 있고 써 있잖아. 둘째 줄에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뭐야?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공적인 주체가 집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하고 그걸 행정 관련 법령에서는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야. 따지고 뭐 민법에서 배우는 단독행위인 거야. 일반적으로. 권력적 단독행위. 그거를 행정청의 상대방이니까 행정행위라고 칭하는 거지. 내 말 때 이해되겠지? 왜 올라가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됐어? 그럼 이제 요거는 시험 나오는 게 아니야. 이해하란 얘기야. 뭐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거, 관련된 법과 관련된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거의 냄새를 맡으라는 거야, 스토리를.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다? 이건 됐고, 그러면 실제 이 행정 주체가 허가 신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할 거 아니겠냐고. 허가건 불허가건 이거 따져보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 서울시는 몸통만 있지 입이 없어. 어떻게 입이 없네? 입을 달아줘야 돼. 그래서 입을 달아주는데 입이 뭐냐? 바로 써있지. 이게 행정청이야. 행정 주체의 의사표시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쓸 필요 없어. 밑에 박스 안에 써 있거든. 밑에 박스 안에 파란 줄 써 있지. 행정청은 국가 지자체의 의사표시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봐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형광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 이걸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행정청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외워 앉아가지고. 그러니 알 수가 있나? 이해를 해야지. 의사표시 기관인 거야. 봐봐.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행정주체의 행정청은 무슨 장관이 가장 대표적인 행정청인 거야. 뭐 좀 물어보죠. 정부 지금 대한민국에는 18개의 부가 있어요. 18부. 박근혜 정부 때는 17부였지. 근데 지금 왜 18부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됐단 말이야. 중소기업 창업전환다고 만들었잖아. 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18부가 됐지. 그럼 봐봐.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 항상 TV에 나오신 장관이 누구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뭘 배우지? 부동산을 배우지. 그러니까 국가가 뭐를 한다고 하면 그 권한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이해갑니까? 무슨 장관이 바로 우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인 거야. 행정청. 그럼 물어볼게요. 환경과 관련돼서 국가 의사를 표시한다. 누가 할까? 환경부 장관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거 국가가 뭐 채권을 발행해 국채 발행해서 세금을 가지고 뭐 해가지고 뭘 하고 뭐 국민들 재난지원금을 주고 누가 해 그거다.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가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거의 99% 부동산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라고 이해하면 90% 이상은 맞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또 하나, 서울특별시가 있지? 그럼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야. 그리고 그 서울특별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서울특별시장이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표시 기관을 뭐라 한다? 행정청이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시작. 이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강제로 이해시키기. 그래서 강제로 동의받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야 내 마음 편하거든. 어쨌든 오해기들.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박스가 보일 겁니다. 아주 기본인데 처음에 아주 고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법 공부할 때 처음에 접하는 벽이 이거예요. 아, 미치겠네. 어디 가면 특별시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자치시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자치구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대도시라고 그러고, 이런 EM 짜증나 못하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행정청 조직을 속여서 답을 만드는 문제는 40문제 중 2~3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나와. 하지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 주어를 모르면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무슨 중요해서 꼭 외워라 이런 말은 아니야. 그리고 오해 말게 이 행정청 조직은 6개 법마다 다 변화되고 변동이 되어져요. 이건 기본 틀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야. 기본 왁구만 짜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행정 행위를 할 때 주어가 되는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 그 조직에 대한 구성만 알아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봐볼게요. 행정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였어요. 그럼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기관에 행정청이 있는데요. 그 행정청은 거기 써있지. 18부 4처 18청이에요. 현재 2차 개각, 3차 개각 이후 그래 지금 현재 18부 4처 18청입니다. 지금 정부가.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형광펜별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별 20개. 제가 반드시 기출, 반드시 암기할 때 별 20개를 불러줘요. 그래서 별 20개라고 하시고 이건 A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앉아서 별을 20개를 칩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칩니까? 그러면 이제 신입생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 야 20이라고 써. 이러면서 알았죠? 좀 관리해 주시고. 알았죠? 그럼 봐봐요. 아직 안 배웠는데 뭐 좀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저기 운전면허 시험장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계속 계획이 바뀌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렇죠? 어쨌건 그러면 저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강북의 테마파크로서 아주 좋은 공원을 만든답니다.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그래서 국가가 국가 사업으로 진행한답니다. 그럼 누가 할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서울시에 있어도 국가가 하는 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만약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여러 도시에 걸려 있죠? 근데 국가계획 차원으로 국가가 한답니다.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국가가 설치하는 공원을 서울시장이 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면 그 의사표시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의 지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점 꼭 기억합니다. 앞으로 부를 때 얘를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러면 또 쉬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18부 중에 국방부 장관도 계신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부르려고 얘를 국장이라고 합니까? 물어보는 분이 가끔 있는데 우리 배우는 법에 국방부 장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국장이라고 하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얘기. 그리고 농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장관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냥 농장이라 부를 거야. 뭐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나오면 그냥 농장이야. 나 좀 봐요. 아직 안 배웠지만 들어봐.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X. 농장한테 받아요. 그렇죠? 또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농장의 승인을 받아요. 잘은 모르지만 농지와 관련된 것에 국가행정청이면 그건 10중 8구는 농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 뭐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가끔 나오시고요. 가끔 sometimes로. 그리고 마지막 환경이 나오면 묻지도 말고 무조건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재밌어요. 짧게 부를 땐 환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환장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물어볼게요. 건축법에 가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노원구청장이 건축의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축의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전 결정 신청을 받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와 협의하려고 해요. 그럼 국장과 협의한다. 그렇지, 환장과 협의지. 아주 환장하고서 하여튼 간에 뭐라고요? 환경 나오면 국장이 아니라 환장이라고. 그러니까 환경 나오면 국가행정청은 그냥 환경부 장관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참 쉽죠. 그죠, 여러분?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처음에 이제 첫 스텝을 잘못 밟으니까 자꾸 어려운 거야. 3월에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11, 12 인력을 안 듣거든.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외우고 듣는 거야.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내가 매번 얘기하거든. 처음 오신 분들 3월달이야 지금이. 11, 12월 달 1, 2조차 듣고 와요. 죽어도 안 들어. 들으면 사형당하나? 그래서 여러분 듣고 와야 되고 말을 안 들어. 그때 와서도 말 잡는 분들은 동차로 붙어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부분 성인 고시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 별로 없어.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원래 처음 강의할 때는 나보다 어린 분들이 없었어. 내가 27대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 된 거야. 더 하지 마.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에버바리 지방자치단체. 요게 어려워. 요거 마저 보고 싶게요. 밑에 지방자치단체 시작. 그럼 봐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의 행정청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어요. 뭐라고요?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봐봐요. 큰 도시 얘기할 땐 형광펜 있으면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라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쫙 그어봐요. 시도지사를 우리가 큰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끊지마. 쫙 꺼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그렇죠.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서울특별시, 그렇지? 서울특별시하고 인천 같은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 이 세 가지를 시도의 시라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구리시, 의정부시는 들어갈까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는 시도의 시는 큰 도시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서울에는 뭐하죠? 전국에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예요. 그리고 광역시는 쓰지 마요. 안 나오니까.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6대 광역시가 있어요. 근데 시험 안 나오니까 쓸 필요 없어. 그냥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별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복잡해졌어. 그냥 특별자치시 그러면 세종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도는 뭐가 될까? 도는 그냥 도지사일 수도 있고 제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러고 나온다. 앞으로 문제 조문 볼 때 뭐라고 나오면 들어봐. 조문에 이러고 나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길어요? 무진장 길어요? 말하기 귀찮죠? 그래서 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조문 자체에. 이해 갑니까? 요즘에 짧게 부르는 게 대세야. 법도 그래. 그래서 다 쓰기 싫으니까 쭉 써놓고 아래부터는 이제 시도지사라고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생선 뭐 필요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생선? 아빠는 칼치 좋아하는데? 이랬어요. 그때 진짜 몰라서 내가. 그랬더니만 아들내미 그래. 생일 선물 이러더라고요. 참나. 그 말 알아요? 아빠, 밥약 언제 할까? 이러는 거야. 밥약은 또 뭐야? 밥약 알아? 밥약? 밥약 언제? 저 밥약 하자 이러는 거야. 밥 약속. 그걸 밥약이라고 한대 요즘에. 점 밥약. 그 얘기를 해. 세상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 실제 국어사전에 나와. 밥, 약, 그리고 생선. 젊은이들이 짧게 부르는 단어로 나온다. 이게 진짜 농담 아니라. 요즘에 표준어가 있어요, 다 그게. 뻥이야? 진짜야.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이렇게 짧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특별자치도를 짧게 불러서 시도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는 그러면 이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짧게 부른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구리시나 의정부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의하셔야 돼. 그럼 문제. 서울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해서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게 돼. 시작.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오해 말 건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구는 특광 밑에만 있어요.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고양시가 지자체지. 이해가셨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밑에는 몇 개의 자치구가 있냐면 25개의 자치구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울특별시 밑에는 뭐다?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는 어디일까요? 그 옆에 송파구예요. 송파구가 제일 많아요. 송파구가 73만이에요. 그 이유는 위례신도시 들어오면서 굉장히 늘었어요. 67만 정도였어요. 그때도 1, 2등 했었지, 송파구가. 그쵸? 원래 분구된 거야. 원래 강동구였다가 다 그게. 그쵸? 어쨌건. 그리고 2등이 강남구인데, 강남구 63만이에요. 굉장히. 노원구 3등으로 밀려났잖아. 원래 2등, 1등이었는데. 왠 줄 알아?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고양시나 구리시나 남양주, 하남 많이 빠졌어 이쪽으로. 노원구 집값이 말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집 사놓으신 분은 돈 번 거야.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집값으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안 샀잖아. 거지 됐잖아. 그렇죠? 그때 신랑이 막 우기고 샀어가지고 지금 때부터 됐잖아. 그런 남편 요즘 대접받아. 저번에 뉴스 한번 나왔는데 실사례야.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반 때 4억 2천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기억나. 내가 3억 8천 할 때 이사 올까 이랬거든. 고민을 무진장하다가 아이 됐다. 뭘 여기만 강용으로 다니고 내가 포기했거든. 그때 이거를 팔았어. 어느 아줌마 한 분이, 부부가. 그래가지고 애들 파락군, 강남 파락군에 공부하러 보낸다고 사업 받고 음마아파트를 간 거야. 전세 4억에 대치동에. 파락군 보내려고. 갔다? 그리고 5년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얘가 11억. 에? 그리고 거기는 전세가가 2배가 올라 7억, 8억. 얘가? 그러면 내 재산은 4억. 그리고 애는 공부도 못해. 아주 갓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한 부부도 많대. 벼락 거지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심각한 거야. 웬만한 데는 3배가 올랐어요 진짜. 2배 정도가 아니야. 3배가 올랐다니까. 이게 심각해 진짜. 다음 정권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해결해야 돼요. 아무래도 더 오르게 하든가 차라리. 나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잡혀간 줄 알면 됩니다. 사실인데 뭐 잡혀가? 어쨌건.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가 있어서 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물을 지면 누가 허가해? 노원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경기도 고양시 시장 군수가 있어요. 도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 밑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그럼 경기도 만약에 우리 옆에 고양시가 있었고 고양시 밑에 일산 동구가 있어요. 정발산역. 그러면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건축물을 져요. 허가 누가 해요? 고양시장이에요.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써놨지만 제가 이건 행정구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부기하든가 밑으로 화살표한 다음에
그렇죠? 일산 동구라고 하시 고양시 밑에다가 밑을 뽑아서 이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가 아니라 그냥 행정의 업무 분장을 하는 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개사법 배우건 모금 배울 때 구청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인 구로 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구로 보느냐가 달라요. 권한 자체가. 그래서 특광위 밑에 있는 자치구인 노원구 강남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나 성남시 분당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고양시 밑에 쭉 뽑아서 일산동구 쓰고 행정구라고 써놔보세요. 밑에다가. 맨 밑에 공백 많이 있잖아. 됐죠? 그렇게. 그래서 봐봐. 그럼 도 밑에 있는 요 시, 군수가 요 시는 도 밑에 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거야. 이거는 큰 도시인 시인 거고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게 기초자치단체야. 뭐라고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동급 레벨의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조문 나올 때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렇게 나와. 항상 조문들이. 이해가시겠죠? 물론 자치구란 말도 쓰기 싫어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라고 쓰고 가로한 다음에 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 이러고 써놔. 조문에서. 왜? 자치구 쓰기 귀찮아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조문은 그렇게 써져 있어. 그럼 봐봐. 왜 얘를 동급으로 볼까? 송파구 인구 70만이잖아. 고양시 인구가 좀 많은데 110만이야. 안양시 인구 60만이고 의정부시 인구 45만이고 구리시 35만이고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구청하고 자치구하고 시군의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든.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우리가 동급 레벨의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셨죠?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요 시장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도시라는 말이 써 있을 거야.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대도시 시장. 봐봐. 대도시 시장은 왜 중요한 거냐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된다면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구가 50만 이상 된다고 한다면 도 밑에 있는 시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대도시 시장이란 말을 쓰게 돼요. 헐, 왜 그럴까? 봐봐. 경기도 구리시나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있죠. 이런 동네에서는 도시행정을 결정할 때 다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중고등학교 때야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지만 나이 내가 50이 넘어가지고 내가 엄마 허락을 받아 내가? 아니 넘었어. 뭐라고요? 내 마음이지? 그렇잖아. 그럼 뭐가 되어진다? 큰 도시는 굳이 엄마 아빠한테 승인받고 허락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경기도의 31개의 시 중에서 가장 인구 많은 시가 어딘 줄 알아? 수원시예요. 분당은 구야 시가 아니라 어쨌든 수원시가 제일 많은데 130만이에요. 수원시 인구가. 수원시가 행정구를 4개를 두고 있어요. 수원시만 그래. 다른 데는 3개씩, 2개씩인데. 그리고 다음 많은 게 고양시 115만. 그 다음에 용인시 105만, 부천시 100만, 성남시 96만. 이해갑니까? 그렇게 가. 가장 인구 적은 시가 나 사는 동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경기도 의왕시거든. 거기가 13만이야. 그렇죠? 가장 작아 시치고는. 그죠? 그러다 보니 인구 10만 도시, 인구 40만 도시, 인구 50만 도시, 60만 도시, 100만 도시 짜증나네 이거. 왜? 나이 50 넘어서 도지사한테 허락받으라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자치권을 더 많이 주는 거야. 도 밑에 있는 시지만 인구 50만 이상이면 자치권을 많이 줘서 도지사의 허락받지 않고도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 그럼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러면 아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아무리 도 밑에 있어도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도시행정을 결정하고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 고양시는 무슨 시?
대도시. 의정부시는 그냥 시. 그렇죠. 가평은 군. 가평은 군이야. 서둘지 말고. 뭐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군은 3개밖에 없어요.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이에요. 근데 양평군은 지금 도시 시 승격을 4년째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시가 될 거야. 아마 올해 내년쯤인 것 같아. 거의 준비 끝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오해 말 건 시군의 구분은 지방자치법상 기준이 있긴 한데 필요 없어. 그냥 인구가 좀 작고 경제 규모가 작으면 군이고 인구 좀 많으면 경제 규모 되면 시로 승격돼. 요즘엔 여주도 시고 포천도 시고 이천도 시야 다 요즘엔. 알겠습니까? 고장 남은 게 3군데인데 이제 양평도 시로 승격되니까 정말 군은 가평군하고 연천군밖에 안 남아 이제. 경기도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내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럼 봐봐. 안 한 게 있지.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간단히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읍면동은 업무분장이야 그냥. 그럼 물어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에서 건물을 줘. 누가 허가해? 세종자치시장이야. 모든 권한은 자치시장한테 있어.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나오면 고민할 거 한 개도 없어.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야. 기초자치단체가 없거든. 이해가셨죠? 또 제주특별자치도야. 여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다 도지사가 허가해. 근데 유일하게 하나 기억할 거, 그래서 여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다른 도에는 없는 행정시 개념이 나와. 행정구가 아니라 어딘 줄 알아?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 있는데 왜 기초지자체 없다고 해요? 이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나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얘는 지자체가 아니야. 그냥 업무 분장을 위한 시야. 그래서 시인데 유일하게 지자체가 아닌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합니다. 그렇죠? 물론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 위탁 고려하면 복잡해져. 그냥 고려하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큰 지자체 누구야? 시, 도지사.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해가시겠죠?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도 밑에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 되는 건 대도시라 불러. 앞으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서울은 특별시야. 그럼 물어볼게요. 인천, 광역시, 서울, 고양, 대도시, 안양, 대도시, 안양 60만이야. 60만이야. 안 써도 돼. 중요하지 않아. 안양은 내가 아는 동네라 말한 것 뿐이야. 뭐라고요? 성남,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된 구리, 시, 연천, 군. 근데 하나만 더. 근데 군을 공부할 때 하나씩 주의할 게 뭐냐면, 혹시 물어볼게요. 인천광역시에는 연수구, 중구 등이 있어요. 자치구 있죠. 근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들어봤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들어봤어요? 그럼 봐. 광역시인데 군이 있네? 화살표 돼 있지. 광역시인데 군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광역시인데 군이 있네? 봐봐. 그래서 광역시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어. 뭐라고요? 광역시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다고. 특별시하고는 달라. 그래서 봐봐. 뭐가 다르냐면 도 밑에 있는 군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권한이 다르거든. 그래서 법조문 나올 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을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경기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으니까 도 밑에 있는 군과 권한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해해주면 앞으로 조문 볼 때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 주어에 대한 분석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인지. 그러면 노원구청장하고 사실은 의정부 시장과 동급인 거야.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기초 선거할 때 의정부 시장 선거하고 노원구청장 선거 같이 하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일산 동구청장 선거하는 거 봤어? 잘못 본 거야. 그렇죠? 고양 시장 선거하는 거지. 그건 임명직이야.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도 이것도 임명직이라니까? 선거는 얘만 해, 도지사만.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선거를 떠올려봐. 대충 이해가 돼, 그러면.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쉬었다가 국토개혁법 갑시다.